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가가치세 2 강의를 하게 된 이장섭 세무사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부가세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제 제가 강의할 순서는 먼저 처음에 이제 부가가치세의 이제 기본 토대인 거래징수와 그 증빙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리고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불공제되는 대상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실무상으로 조금 어려워하시는 이제 겸용사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세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보고, 그리고 신고납부에 대해 간단히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거래징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부가가치세 자체가 원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인데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거래징수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이제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거래 단계별로 이제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 그거를 이제 거래징수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거래징수는 그런 거고, 거래징수의 법적 성질을 보면은 이 거래징수라는 것 자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최종 소비자한테 이 세금을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이 취지는 그 최종 소비자한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려고 하는 취지일 뿐이고, 국가가 그 최종 소비자한테 세금을 납부하라고 강제 지불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징수자의 요건을 거래징수 의무자랑 그리고 거래징수의 상대방 그리고 거래징수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거래징수 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이제 사업자들, 여기서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징수 의무가 별도로 없으며, 수입제화의 경우에는 이제 세관장이 수입신고 시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거래징수 의무자 관련 사례를 한 두 가지 가져와봤는데, 먼저 첫 번째 사례는 만약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한다, 그래가지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게 타당하겠구나 해가지고 영세율을 적용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영세율 대상이 아닌 걸로 판명이 돼가지고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에 그 추징당한 부가가치세를 이제 사업자가 납부를 해야겠죠. 근데 그거를 납부할 때 국가는 아까 거래징수의 그 법적 성질에서 봤듯이 최종 소비자한테 그 부가가치세를 다시 이렇게 내놔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추징세액을 이제 청구하는 것은 그 계약 당사자들 간에, 그러니까 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랑 소비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고, 여기에 국가는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만약에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가끔씩 보면은 저희가 뭐 마트나 이런 데서 살 때 보면은 뭐 신라면이 만약에 1,000원이다 하면은 거기에 뭐 부가가치세 포함 이렇게 돼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는 보통 부가가치세가 모두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데, 가끔씩 보면은 저희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도 그렇고 이제 고객들한테 안내할 때도 그렇고, 뭐 기장료가 뭐 10만 원인데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부가가치세가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그거 기재를 하는 거는 이제 계약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고,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될 거는 없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거래징수 의무자를 봤는데, 다음으로는 이제 거래징수의 상대방,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나 아니면 매입하는 사업자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래징수의 상대방이고, 거래징수의 대상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징수 의무가 없어요. 왜냐면 과세사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따라서 이제 거래징수의 대상은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거래징수의 시기, 부가가치세를 받아내는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부가가치세 1에서 배우셨겠지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그러니까 대금을 받는 날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제 정해져 있는 그 공급 시기를 거래징수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거래징수가 이제 최종 소비자나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그 징수를 했을 때 내가 물건을 팔고 저 사람한테 세금을 징수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나는 저 사람한테 물건을 구입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증빙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증빙이 바로 이걸 안 내리고 있었네요. 바로 그 증빙이 세금계산서인데요. 세금계산서가 뭐냐면은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이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고 그 거래의 사실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일종의 세금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금계산서의 기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금 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고 매출한 자는 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를 증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증빙자료, 그리고 과세자료, 소득세와 법인세를 신고하는 데 있어서 기장의 기초자료가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영수증 역할과 그리고 수출할 때 저희가 인보이스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송장 기능,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 그리고 공급 시기는 언젠지 등을 기재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청구서. 청구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미수금액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저희가 돈을 안 받았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안 끊진 않잖아요, 지금. 스타빌리 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끊어놨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통장에 입금되진 않았는데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너네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줬는데 왜 돈 안 주냐?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제 일종의 청구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해서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이 거래 계약서의 기능은 없다는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세금계산서의 이제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봤는데, 그러면 누가 작성하고 누가 발급하고 어떻게 발급하냐를 살펴보면은, 먼저 발급 의무자를 이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이제 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와 연쇄사업자로 나눌 수 있죠. 일단 이 과세사업자 중에서는 또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뉘어지는데, 이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모두 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지워졌는데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화를 수입할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 발급 의무자 중에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이 간이과세자들이 모두 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 이 간이과세자가 작년에 크게 개정이 됐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하는 카드 점표나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일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들을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케이스를 보면은, 첫 번째 경우에는 이제 신규 사업을 개시하면서 신규 사업 개시자이면서 간이과세자인 자와 그리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그리고 간이과세자 기준인 이제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는 거래를 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이런 간이과세자가 발행하는 카드 점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는 영수증 발급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이 영수증 발급 대상을 하는 사업은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렇게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실무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발급 절차를 조금 간단하게 제가 그려봤는데, PDF가 조금 깨졌네요.
받아보신 프린트에는 아마 기재가 돼 있겠는데 돼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처음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2장을 작성해요.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을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공급받는 자한테 나눠줄 거 2개 작성해서 이제 하나는 공급받는 자한테 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원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랑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는데 이 공급자가 갖고 있는 하나는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를 한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서에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급받는 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 받았죠. 물건 살 때. 그걸 이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다가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는 여기 있다시피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절차거든요. 근데 요즘에 종이세금계산서 거의 보기 드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한 이유가 뭐냐? 원래는 다 종이로 하다가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됐는데 예시를 들면은 만약에 저희가 매달 종이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 작성하는 시간이랑 그 전송시키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세 당국에서는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을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고요. 발급 대상 사업자는 일단 모든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연도 공급가입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공급가액이랑 공급대가라는 말이 막 섞여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하고 공급대가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이제 머리에 박고 시작하시면은 아마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걸 보면은 이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근데 영세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가끔씩 대표님들이 보시면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나 종이로 할래. 종이 줘.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가끔씩. 근데 이제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사업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조차도 파악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무서에서는 그러한 개인 사업자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통지를 해야 돼요. 1개월 전까지. 이 통지를 해야 되고 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제 빠질 수 없어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지만 이게 인정이 되고 가산세를 매기지 않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에 다음 달부터는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발급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두 다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이 세금계산서에는 뭐를 적냐? 한번 살펴보면은 이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랑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뉘어져요. 이 필수적 기재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으면은 매입하는 자들은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공급하는 자는 가산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뭐가 있냐 살펴보면 일단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성명 또는 명칭을 적어야 되고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성명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번호만 기재하시면 되고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작성면허일 이 작성면허일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를 적으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 다음에 임의적 기재사항은 뭐 어떤 걸 적더라도 매입하는 사람이 매입세 공제를 받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없고 그리고 뭐 잘못 적는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 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식 불이익이 있는데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실기재로 들어가서 1%의 가산세가 붙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불공제를 받으면서 가산세 부담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이유가
솔직히 내 입장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난 가만히 있었는데 공급하는 애가 세금계산서 잘못 적어가지고 괜히 내가 매입세 불공제 받게 생겼는데 여기서 가산세까지 내가 물어야 되나. 그래서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매입세 불공제만 적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임의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혹시 이거 선세금계산서와 합산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물어보셨나요? 이게 공급시기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 세금계산서를 설명하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위에 표를 보시면은 A, B, C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인 B인데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아니면 나중에 발급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B가 아니라 A나 C로 바뀌는데요. 먼저 이 선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보면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요. 근데 특례 사항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은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전에 이제 대가를 전부를 받거나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은 그때를 우리는 공급 시기로 인정해 줄게 라는 말이고, 그 다음으로는 뭐 7일 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 부분에서 선세금계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후세금계산서, 이제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와도 조금 밀접해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공급시기보다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는 인정해주고 있지 않은데 이제 특례사항으로 재화나 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날에 다음 달 10일, 만약에 오늘이 9월인데 9월에 발생한 거래가 있을 때 이제 10월 10일까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 사례로는 일단 월합계 세금계산서와 임의기간 합계 세금계산서 그리고 특정일 세금계산서가 있어요. 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이제 각 거래처별로 한 달 동안 공급가액을 합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건데 저희도 보면은 세금계산서를 뭐 거래처마다 각각 다른 일자에 발행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을 묶어가지고 월말로 발행을 하잖아요. 그 사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시로 보면은 4월 달에 있는 거래를 모두 합해서 이제 4월 30일을 작성일로 작성한 다음에 다음 달 10일 전까지 발급한다. 그리고 임의기간 합계 세금계산서는 그 한 달 내에서 거래처별로 임의적으로 정한 기간에 공급가액 합계액을 합한 다음에 이제 작성일은 그 기간의 말일을 작성일로 적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작성하는 거고요. 이제 특정일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일에 예시에서 보면은 4월 15일 날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세금계산서를 이제 5월 10일 날 발급하는 경우에 그날 거래를 했다는 이제 사실이 밝혀지면은 세금계산서 인정을 해줄게 라는 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먼저 세금계산서에 대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걸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또 무엇이고 왜 하는지를 봤는데, 이런 거 다 오래된 업체들을 상대할 때는 솔직히 저희가 알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규업체라든지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업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뭐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할 때 조금 기억해 주시고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고, 특히 그러한 질문사항 중에 자주 발생하는 게 이제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인데 이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좀 오타가 있는데, 첫 번째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경우랑 두 번째도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번째가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수정세금계산서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이제 본래 처음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이제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에 그 기재사항에 관해서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은 이 아래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 제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보면은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경우랑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말이 어려워요. 뭐 작성일자가 소급된다는 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이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발행할 때 그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시 이제 본래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작성일로 적어서 발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경우를 보면은 여기에는 환입, 해제, 해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처음에 환입은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이제 재화가 환입된 날을 이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뭐 비고란에 처음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이거는 전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은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먼저 이 비고란에 처음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는 이유는 이 수정세금계산서는 이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다 보니까 이 수정세금계산서가 본래 어떤 세금계산서에 대한 이 수정사항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재하는 거고요. 이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은 저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기 전에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면은 다 검은색 글씨로 써버리면은 이게 뭐 수정인지 아니면은 원래 세금계산서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붉은색 글씨로 쓰는 거면은 이제 원래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효과를 갖고요. 음의 표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원래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취소 표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해제. 이제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했는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나 그거 안 살래 해가지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일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고 발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지. 이제 해제와 해지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해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뭐 해지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일부 수정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 계약의 해지에 따라서 공급가액의 추가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증감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적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솔직히 이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하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저희가 실무상으로 자주 마주치게 되는 케이스들은 이 뒤에 두 번째예요.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 그러니까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시 본래 작성일을 적어서 발행하는 경우인데, 여기는 조금 많아요. 이 항목이 좀 많은데 하나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다음에 이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앞에서 만약에 부가가치세 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내국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원래는 그 공급 시기에 내국신용장과 구매 확인서가 발행되면은 국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0% 세율을 적용하는데 가끔씩 바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는 처음에 공급 시기에 이제 10%가 적용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고 나중에 만약에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발행되면은 이제 0% 세율을 적용시켜 주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0% 세율로 고쳐주는 작업이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될 때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어가지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솔직히 뭐 흔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둘 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그 본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어가지고 발행하는 건 똑같은데, 이게 보면은 얘는 착오인데
얘는 차고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2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공급하는 자가 실수해가지고 적은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잘못 적은 거예요. 안 좋은 의도로 적었겠죠. 뭐 매출을 띄운다거나 아니면 뭐 매출을 감소시킨다거나. 이 차이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수정세금 계산서를 이제 발행해야 되는 그 시기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1기 1월부터 6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 7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그 2기에도 발행을 할 수 있는데, 이제 3번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세금 계산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말뜻은 만약에 1월부터 6월 사이인 1기에 내가 차고 사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다. 그 경우에는 그 과세 기간 신고일인 7월 25일까지는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너가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정정했으니까 우리가 봐줄게 라는 의미고, 근데 다만 이 둘 다 과세 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발행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은 뭐 세무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세무서에서 전화 와가지고, 원래 실무적으로는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면은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치세요 하면은 고치면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통지를 받으면은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뭐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뭐 영세율이 아닌데 영세율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처음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작성일대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차고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이제 잘못 발생해서 세금 계산서를 2번 발행할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처음 발급한 세금 계산서 하나를 취소해서 발행하면 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차고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취소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뭐 저는 이 케이스를 좀 자주 봤는데, 면세금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해서 발급한 경우, 거래처에서 이렇게 질문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매출 세금 계산서를 끊었는데 그거 잘못 발행했다. 원래 발행했으면 안 되는 건데 잘못 발행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다고 해서 모르겠는데요 하면은 이제 신뢰도가 확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고, 이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해서 발급한 경우로 하시면은 처음 세금 계산서를 취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발급하시면 된다라고 안내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은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케이스 2가지를 조금 그려봤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케이스, 그러니까 환입, 해제, 해지 이 사례인데, 당초 4월 20일 날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 원이었으나 5월 20일 날 5만 원이 환입된 경우인데요. 보면은 당초 세금 계산서에 4월 20일 날 공급가액 20만 원 그리고 세액 2만 원을 기재해서 발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5만 원이 환입이 된 거죠. 5월 20일 날. 그러면은 이제 작성일을 그 환입된 날짜 5월 20일로 적고, 그 공급가액 5만 원 대해서 마이너스와 세액도 마이너스 5천 원 적어가지고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 이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본래 세금 계산서 작성일을 적는 세금 계산인데요. 기재사항 정정, 뭐 작성 월일이 원래 4월 20일인데 4월 50일로 잘못 적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그러면은 당초 세금 계산서를 이제 5월 20일로 작성일을 적어가지고 발행을 했는데, 그럼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얘는 정정이기 때문에 이제 당초 거를 취소하고 이제 5월 20일로 적은 거를 취소하고 4월 20일 원래 작성일을 적은 다음에 수정세금 계산서가 발행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당초 거 취소하고 새로운 게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거래처에서 하나를 취소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 세금 계산서를 잘못 끊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를 안내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나는 세금 계산서를 취소해야 되는데 계속 하나가 계속 새로 생겨요. 취소해도 생기고 취소해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취소해도 새로운 게 발행되기 때문에 그거를 아셔야 되고, 근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 발급하는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은 이 밑에서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이제 얘는 남아있을 테고 얘를 발행하고 얘는 발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세금계산서를 끄는 거에 대해서 취소되는 효과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에서 중요한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뭐 필요적 기재사항이랑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이쪽이 조금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조금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긴 한데 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넣었는데요.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인데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일반 과세자였던 사람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거랑, 그리고 간이과세자였던 사람이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 저희가 앞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봤던 것 중에 작성일자가 수정세금계산서로 작성일로 적히는 수정세금계산서가 있는데, 만약에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은 원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면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였던 시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내가 간이과세자가 돼서 수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위에 1번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는다. 이 말뜻은 아까 환입, 해제, 해지의 경우에 본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니라 수정하는 날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어서 발급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일의 작성일을 적는 게 아니라 원래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어서 발행을 해라. 왜냐면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편의를 봐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반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그 경우에 과세유형 전환 전에, 그러니까 간이과세자 시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에 사유가 발생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이거는 뭐 문제될 거는 없거든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거는 애시당초 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였고,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1번이랑 헷갈리니까 그냥 작성일자를 소급해서 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래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고 발급을 하라는 규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수정세금계산서는 마무리가 되었고, 다음으로는 이제 세금계산서 합격표 제출. 이 세금계산서 합격표 제출은 솔직히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전자신고를 할 때 이거 제출 안 하면 오류 떠가지고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은데 놓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을 경우인데, 이게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 대상자들이 열거되어 있거든요, 법에. 근데 이거는 강제 규정은 아니고 이제 납세 협력 의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자 등록에서 배우셨다시피 이 사업자 등록도 강제 규정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납세 협력 의무에 따라서 이제 우리한테 협력을 해줘라 하는 의미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건데, 근데 안 했을 때는 뭐 가산세를 때리는 거는 뭐 별개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제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잖아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근데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이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에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돼요.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뭐 안 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안 생기면 괜찮은데 나중에 괜히 전화 받으면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이 면세사업자나 뭐 있으실 수도 있는데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보통 비영리법인을 의미하거든요.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고 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초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점 실무상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이제 영수증,
아까 뭐 영수증 발급 사업자가 잠깐 나왔는데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 세액을 기재하지 않는 계산서를 말한다. 이제 영수증에는 이제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정보는 들어가지 않고 공급자의 등록번호나 사무, 성명, 대가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제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제 적격증,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나 카드 점표, 현금 영수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없고요. 그냥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나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일반 점표에다가 입력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이 신용카드 매출 점표, 저희 카드 점표를 뭐 세금 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 매출 점표로 매입세 공제를 해줄 뿐이지 영수증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 발급 대상자는 밑에 사업자들인데 밑에 나와 있는 사업자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에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 대상으로는 이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 그리고 간이과세자 중 일정 간이과세자인데 이 간이과세자 중에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4,800만 원 미만인 자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고,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들의 경우에 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이 위에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뭐가 있냐면은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으로는 보통 이제 최종 소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시거나 일상적으로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서 사용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미용이나 욕탕, 유사 서비스업이랑 그리고 여객 운송, 전세버스 운송 사업은 제외고요. 그리고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뭐 롯데월드, 에버랜드 이런 거 있으면 매입세 공제 받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성형수술, 뭐 피부과에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카드로 찍혀있다 이런 경우도 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키우는 동물의 진료용량, 자동차 운전학원이랑 무도학원이라고 하면은 그 춤추는 학원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티머니 같은 경우 이제 매입세 공제를 안 받잖아요. 근데 이게 전표 끌어오면은 공제라고 써 있어요. 또 짜증나게. 그래서 실수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이 여객 운송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택시도 안 돼요. 이게.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이 있는데, 이 말이 발급 금지 업종을 제외했다고 해서 이종 부정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업종, 그러니까 발급 가능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이제 소비자가 나 사업자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해 달라고 요구를 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보시면은 뭐 음식점, 소매업, 숙박업, 저희 워크숍 간 거 매입세 공제 됐겠죠? 네. 그리고 전세버스 운송사업. 아까 여객 운송업은 일반적으로 안 되는데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중요한 것들이 아니고 여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저희 같은 개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그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요청하면은 발급을 안 해줘요. 근데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청하면은 받으실 수 있고, 예시를 들면은 저희가 뭐 신규업체 기장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매입세 전표를 끌어올 때 보면은 제일 위에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공인인증서 발급해가지고. 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급 금지 업종이 있고, 이번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하는 업종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사례로는 최종 소비자한테 주로 공급되는 재환액입니다. 저희가 뭐 택시를 탔다고 해서 택시 아저씨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고, 노점상이나 뭐 자판기에 갖다 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면은 발행을 안 해주겠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하여야 되고, 그리고 뭐 전자적 능력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으로는 재화의 간주공.
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원 강의를 들으셨으면 배우셨을 텐데 앞글자를 따서 외우면은 자계사폐라고 하거든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그리고 사업을 위한 증여, 폐업 시 잔존대화 이렇게 있는데 이 간주공급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면은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공급이 이루어진 걸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특이하게 발급을 해야 되는 경우는 기장하시다가 이제 본점이랑 지점이 조금 많으신 업체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렇게 반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본지점 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발급을 안 하는 경우는 이제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나 이제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그 두 경우에는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간주임대료 그리고 영세율 적용 대상 외국인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진 않겠죠. 그래가지고 발급 대상 의무를 지지 않고 있고요. 근데 영세율 적용 대상 중에도 국내 거래인데 영세율을 적용시켜주는 거래가 몇 가지 있잖아요. 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이제 국내 거래나 뭐 한국국제협력단, 포이카나 대한적십자사 뭐 이런데 수출하는 재화들은 이거는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영세로 세금계산서를 끊는 게 맞고요.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 근데 다만 그 외국인이 뭐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석으로는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일부 면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문제가 들어가잖아요. 그 경우를 말하는 건데 그 경우를 대비해서 카드 결제를 했을 때 원칙적으로 공급하는 사람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된다.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예시는 여기 조금 잘렸는데 여기는 잘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광고 충전비 가끔씩 보면은 당근마켓이나 네이버에 광고 충전해가지고 광고 선전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 신용카드를 이렇게 예쁜 금액이 찍혀요.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그 예쁜 금액이 찍히는데 매입 세금계산서 갔는데 막 당근마켓이랑 얘네들이 세금계산서를 또 발행해줘요. 광고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얘네가 카드 결제로 광고 충전을 해가지고 그 달에 사용한 만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이거 이중으로 발행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경우에는 어떤 게 우선하냐, 그럼 세금계산서가 먼저냐 아니면 카드 결제 내역이 먼저냐 하실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우선한다. 그러니까 카드 전표는 넣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칠판을 사용할 수 없어서 말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카드 결제 시에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카드 결제 시에 일반적으로 뭐 어떤 분들은 미지급 비용을 대변에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미지급금 쓰거든요. 그러면은 대변에 미지급금이 와요. 여기가 대변이죠. 이쪽으로 봤을 때 대변에 미지급금이 오고 차변에는 원래 보통 광고 선전비를 쓸 거예요. 근데 세금계산서가 이중 발행됐기 때문에 여기에 선급금을 넣어줘요. 자산으로. 충전비니까 이건 자산이에요. 우리가 돈 줬지만 아직 용역은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이기 때문에 선급금을 잡아줘요. 그러면은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간 금액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광고 사용료만큼 선급금을 대변에 차감해요. 아까 아니지. 네, 대변에 차감. 여기가 대변이죠. 예, 여기가 대변.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 같은데. 여기가 대변이죠. 대변에 선급금을 좀 줄여줘요. 선급금을 줄여줬어요. 그 광고 쓴 거만큼. 그런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의 금액만큼 광고 선전비랑 부가가치세 대급금,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회계 처리는 아주 깔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그 마지막에 그 회계 처리 알려드리면서 조금 허짓거리를 했는데
그래서 칠판에 적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부가세 신고할 때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결산할 때 뭐 세금계산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뭐 55 나갔는데 미지급금으로 나가 있고 하면은 실제로 계좌에서 나간 돈은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차액을 저희가 보통 결산할 때 뭐라고 그래? 임시계정으로 단기대여금을 많이 쓰잖아요. 가수금이랑. 그럼 이게 단기대여금에도 쌓여요. 잘못하면은. 그러면은 대표 입장에서 나는 가지급금도 없는데 왜 가지급금이 생겨났냐 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붕괴를 보고 이번에 있을 예정신고부터 한번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한번 치우고요. 네, 이제 다음 챕터인 이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먼저 매입세액의 계산 구조를 한번 큰 틀에서 한번 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매입세액은 먼저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1번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이 있고 그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안에는 이제 일반 매입이랑 뭐 수출기업에 대한 납부유예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확정신고 시에는 이제 예정신고 때 누락했던 것들 그거 들어가고 그리고 세 번째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들어가고 그 다음에 4번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이제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은 이제 세금계산서 외의 매입세액들인데 첫 번째로 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분 그리고 의제매입세액 그리고 과세전환 매입세액이라고 이제 겸용사업자에서 배울 건데 과세전환 매입세액이랑 그리고 재고매입세액 그리고 변제 대손세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계를 낸 다음에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차감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뒤에서 배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는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 등분 이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 등분에는 이제 뭐 안분이나 정산, 재계산 이제 뒤에서 배울 이 겸용사업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대손 처분받은 세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 이렇게 크게 보시면은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이제 스크래핑 해가지고 전표에 입력할 때 보면은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얘가 뭐 적대비다 뭐 그런 경우에는 일반 전표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는 이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순액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드나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 서식상에도 순액으로 기재가 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차량을 사면은 이제 자료수집 거기에서 이제 불공으로 처리를 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신고서상에도 세금계산서 수령분은 다 들어가요. 불공이든 공제든. 그래서 1번에 전체 금액이 들어간 다음에 이제 5번에서 불공제되는 걸로 차감이 되는 구조로 이제 총액 방식.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액으로 기재되면은 되는 반면에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공제든 불공제든 총액으로 들어간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은 필기로 이제 뭐 총액 기재 방식이랑 순액 기재 방식을 써드렸고 그러면은 이제 매입세액 같은 경우 순서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경우 의제 매입세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이 뭔지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제 매입세액 공제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게 공제받지 못하는 거고 어떤 게 공제되는 건지를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당연하게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 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 이제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는 시점이 아니라 그 공급 시기에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수입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관장이 발행을 하겠죠.
생산자한테 발행을 받으면은 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에서 이 수입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배웠나요?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뒤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앞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한 경우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끔씩 개인 사업자 중에 음식점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악덕 임대인을 만나면은 이제 그분들이 나이가 많으시거나 뭐 그런 경우에 나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줄 거다. 너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배째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보시면은 납세 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이제 세무서에 가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원래 보통은 공급하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원칙인데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일종의 증빙을 받아내는 거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든 간이거세자든 모두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발급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6개월이에요. 예를 들어서 1월부터 6월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으면 12월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소액까지 다 해주면은 이제 세무서가 너무 귀찮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해서 이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 공급 대가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뭐 절차 규정은 별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한번 보면은 여기 보시면 공급자가 있고 공급받는 자가 있어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얘는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줘서 이 관할 세무서 두 개가 있는데 여기를 A 세무서라고 하고 공급받는 자 관할 세무서를 B 세무서라고 하면은 이 공급받는 사업자가 이제 B한테 가가지고 나 세금계산서 못 받았는데 좀 도와줘 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B 세무서가 A 세무서한테 가가지고 너네 애가 우리 애가 매입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줬댄다 확인해봐라. 그러면은 이 A 세무서가 이 공급자한테 이제 물어보겠죠. 너 매출 발생했는데 세금계산서 안 줬니? 했는데 이 얘가 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왜 발행을 안 해줬냐 하고 이제 B 세무서한테 가가지고 미안하다 우리 애가 아직 철이 안 들어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해줬댄다. 그러면은 B가 이제 얘한테 가서 너가 신청한 게 밝혀졌다 하는 경우에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은 그때 가서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이 공급받는 자는 이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했다가 다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절차 규정이 있다.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면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용카드 매출변표 수령분 매입세. 이제 특정 사업자로부터 카드 결제를 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사업자가 모든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어요. 그 제외하고 있는 사업자가 밑에 있는데 보시면은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변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다음의 사업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1번 세금계산서 발급 금접종을 하는 경영사업자, 뭐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 그리고 여객 운송업, 또 성형수술, 뭐 동물병원 진료 영역, 뭐 무도학원, 뭐 이런 데는 안 되고, 이런 데서 결제한 거 안 되고, 그리고 간이과세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들인데요. 직전연도 공급대가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자,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최초 과세 기간에 간이과세 기간 중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할 때 정렬을 법인, 개인, 간이 그쪽을 먼저 정렬을 한 다음에 간이는 그냥 다 일반적으로 날려버려요, 카드를. 이게 왜냐면은
일을 다 했는데 신고서 만들고 MRI를 빌렸더니 간이가세자로부터 받은 카드가 섞여 있다고 뜨면은 짜증나거든요. 이제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가지고 다 새로 불러오고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다.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일반적으로 카드 전표를 받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가세자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 넘어가면은 일반가세자로 전환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렇게 카드 전표를 쳐주시는 게 아마 실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인데요. 뭐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가정하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는 먼저 여기 있는 글 다 무시하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면세 사업자로부터 면세 물품을 사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조 가공해가지고 만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세액은 발생하는데 면세로 사왔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세 형평에 조금 어긋난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면세로 사와서 과세로 팔 때 아무래도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했다 보니까 그 사업자는 가격을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어요. 면세로 사온 매입세액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매입세액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래의 비효율을 단절하거나 면세 사업자로부터 구입해가지고 과세 사업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로 사왔다고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로 의제해줄게 라는 제도인데요. 먼저 개념과 요건을 한번 살펴보면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축산물, 여기 보면 또 오타가 있는데 이게 조금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수산물과 임산물. 그래서 이거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농축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제조, 가공한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비록 그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직접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없지만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의제해서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의 일부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를 의제 매입세 공제라고 한다. 이는 누적 효과를 완화하고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누적 효과와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 경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자가 면세로 사와서 과세로 팔 때 나만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라고 조금 착각할 수 있어가지고 더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고요. 이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면세 농산물은 이제 면세 대상 모두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면세로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 뭐 먹는 것들 있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농산물 같은 것들. 그리고 면세로 공급받은 국내 생산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 그리고 면세로 수입한 미가공 식료품 등이 이렇게 셋이 있고요. 뭐 수돗물 비용 같은 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니죠, 중요하죠. 만약에 전자계산서를 이걸 받았다 수도에 대해서 전자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는 점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모든 면세 물품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은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증명 서류가 뭐가 있냐 살펴보면은 뭐 제일 흔한 게 실무상으로 봤을 때 제가 좀 결제를 할 때 느낀 건데 대부분 카드는 일일이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전자세금 계산서 받은 것들만 보통 넣어요. 근데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증명서류는 이제 보면은 매입처별 계산서 앞에 이제 전자계산서 발급 받은 분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서 이제 면세로 찍힌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서류가 되고요.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가 농업인한테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액 신고서만 제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증빙이 없어도 너네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청서만 제출하면은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다 나이가 조금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뭐 전자계산서 끊어달라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소매업보다
부가가치 창출의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 있어서 이제 증빙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이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가운데 과세 사업자가 제조 가공을 해요. 연세 농산물 등을 매입해서 그런 다음에 제조 가공한 다음에 과세 제화로 공급을 하면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매입세 공제는 이제 매입한 금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의제 매입세 공제로 공제하고요. 이 그림을 토대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면세로 사와서 과세로 팔았다. 근데 면세로 사와서 면세로 판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의제 매입세 공제가 면세로 사와서 과세로 파는 경우에 받는 건 알겠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냐? 뭐 더 정리 다 해주긴 하는데 그 의제 매입세 공제 같은 경우에는 공제율이랑 한도율이 가끔씩 오류가 나요. 제대로 못 불러와요. 그래가지고 이 계산 구조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먼저 공제 시기는 예정 신고 때랑 확정 신고 때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 의제 매입세액은 그 면세 농산물, 면세 물품을 매입한 금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공제율이 여기에 대충 제가 표를 가져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 시험하시다가 한 번씩 체크하는 용도로 한번 파악하시면 되고요.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뭐 102분의 2, 108분의 8, 뭐 이렇게 공제율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이 매입가액에 공제율 곱한 금액을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한도를 또 두고 있어요. 이 한도는 면세 농산물을 구입해서 판매했을 때 과세로 판매된 금액에 대한 과세 표준에 40%에서 55% 사이의 한도율을 곱한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작은 금액을 의제 매입세 공제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그 다음에 이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어떤 게 포함되고 어떤 게 제외되는지가 이제 실무상 판단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데, 먼저 운임. 시골에서 배추를 사왔는데 가져다 줄 거 아니에요? 누가 직접 가져오지 않는 이상. 여기서 이제 운송회사가 운반하는 운임은 원칙적으로 운송회사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뭐 그런 걸 다 끊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매입가액에는 포함되지 않고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만 공제한다. 따라서 이 운송업자가 운반하는 운임은 연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다만 두 번째 예외적으로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가 배추 농사 짓다가 배추를 산다 그러니까 그 배추를 직접 가져다 주신대요. 대신 조금 돈을 더 달라고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했는데, 이 경우에는 앞에 뭐 과세거래에서 배우셨을 텐데 이제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 해당돼서 저희가 그 배추 할아버지가 이제 배추를 팔 때 배추가 면세인데 주된 업종이 면세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부수되는 용역은 똑같이 면세로 적용을 한다. 그래서 해당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치 매입가액에 포함을 해준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하는 경우, 이제 면세 농산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세 표준 같은 경우 생각하면은 수입하는 거에 대한 과세 표준은 이제 관세에 이제 계주교 균음이라고 해서 뭐 관세의 과세 가격에 관세, 뭐 개소세, 주세, 용특세 뭐 이런 거 다 합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때는 이 관세의 과세 가격, 그러니까 관세 쪽에서 과세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금액만 의제 매입세액에 들어가야 된다. 뭐 크게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실무상 하다가 수입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기타 잡세들이 빠져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이제 겸용하는 사업자를 이제 앞으로는 겸용 사업자라고 계속 말을 할 건데, 이 겸용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로 사와가지고 면세로 그대로 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조 가공해서 과세로 팔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 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제 귀속에 따라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면세로 사와가지고 면세로 판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면세로 사와서 과세로 판 부분에 대해서만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그 실제 귀속이라는 게 실제 일을 하다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다음 기수로 이월되는 원재료도 알 수가 없죠. 이 경우에는 용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뒤에서 배울 공통매입세액 암분계산 규정을 준용해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 매입가액을 이제 구분하고, 구분된 매입가액으로 의제 매입세액을 계산 공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식을 한번 보면은 이제 면세농산물을 매입해서 근데 겸업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넣으면은 실질이 안 맞으니까 추정해서 넣는 거예요. 이제 당기 총 공급가액, 당기에 공급한 총 금액을 다 더한 다음에 당기에 공급한 과세 공급가액 이 비율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가액을 구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제율이나 한도율을 적용해서 이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상 실무적으로 이 재고 같은 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진 않고, 겸업사업자의 경우에만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한도율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추징도 그냥 참고 삼아 들으시면은, 아까 재고가 있다고 했잖아요.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100% 과세 사업자가 면세로 매입한 그 농산물 등의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분명 그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 매입가액에 대해서 전부 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당기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서 이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테고, 근데 이 추징이 뭐냐면은 재고나 그 과세 사업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해서 계산한 매입가액에 대해서 다시 빼앗아오는 거예요. 원래 과세 사업에 썼어야 되는데 그 재고를 그 다음 과세 기간에 면제로 팔거나 아니면 간주 공급으로 해가지고 허탄 데다가 쓴 거죠. 이제 그 경우에는 그 매입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해서 추징한다. 계산 구조가 이렇게 돼요. 먼저 보통적인 의제 매입세 공제 계산은 이 미인해서 1번과 2번. 이 공제 대상 세액에 공제 대상 세액이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갈 금액이 이 면세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고, 2번이 이제 공제 한도, 그 과세 표준액 이제 한도율을 곱하고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고, 이제 3번으로 추징액을 차감해 준다. 이런 추징이라는 개념이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이 실무상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데, 제가 뭐 판례나 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보면은 가끔씩 세무조사가 나올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추징을 해가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해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이 너무 많다 보면은 한 번쯤은 이런 거를 안내해 주는 것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케이스로 겸용사업자가 아닌 경우 한도 계산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엑셀은 1기와 2기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추진사구나. 의제 매입세 공제만 보면은 1기에 면세농산물을 이제 매입한 거를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은 이 매입 금액 1020에서 이제 공제율 가정을 이제 102분의 2로 할 건데, 102분의 1을 곱한 금액인 20을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재고로 남겨져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게 맞는데 다음 기수에 추징이 적용될 수도 있다 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고, 이 사례는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겸용사업자가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경우인데요. 1기에 보시면은 똑같이 위와 같이 1020을 매입했어요. 1020을 매입하고 그 1기에 이제 총 공급가액 대비 과세 공급가액이 70%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의제 매입세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이 전체 매입 가액의 이제 70% 과세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다음에 이제 공제율을 적용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실제 귀속을 모르는 경우인 거고 실제 귀속을 안다면 실제 귀속에 따라가는 게 원칙입니다. 뒤에 경영사업자의 의제 매입세 공제인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면세 농산물 등 매입가액에 대해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실제 귀속에 따라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하는데 실제 귀속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 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의제 매입세액을 정한다. 근데 여기에 정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정산은 이제 뒤에 경영사업자에서 좀 자세하게 볼 건데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의제 매입세 공제에 있어서 한도는 확정 신고 때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정 신고 때는 그냥 매입가액에 공제율만 곱한 금액만 들어가는데 신고서에 이제 확정 신고 때에는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이제 한도 체크를 해서 한도만큼 계산을 해주는데 이 예시를 보시면은 예정 신고 기간에 공제율 100분의 2, 한도율 40% 가정했을 때 예정 신고 기간에 이제 과세 공급가액이 200이고 면세 공급가액이 300 그리고 실제 귀속은 모른다 가정했을 때 면세 매입가액이 255인 경우에 이제 예정 신고 때 이 255에 대해서 과세 공급가액 비율인 전체 500분의 200 이 매입가액에서 이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예정 신고 때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확정 신고 기간 때 정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확정 신고 기간에 과세 공급가액이 650, 면세 공급가액이 550, 그리고 면세 매입가액이 612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 이제 확정 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할 때 계산 방식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체 예정 신고 기간이랑 확정 신고 기간에 있는 이 면세 매입가액 두 개 다 더해줘요. 예정 신고 때 더한 255랑 확정 신고 때 매입한 612 이거 두 개를 더해준 다음에 그리고 이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 공급가액 비율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예정 신고 기간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전체 공급가액 1700에서 이 과세 공급가액 650과 200을 더한 850 비율로 이제 과세 사업의 사용 부분을 간략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에 공제율을 곱해서 의제 매입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 신고 기간 때 이제 한도율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이 한도 체크를 보시면은 200 플러스 650 그러니까 이 200은 예정 신고 기간의 과세 공급에 대한 과세 표준 650은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 공급가액의 과세 표준인 650이 돼가지고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한도율과 공제율을 반영해서 계산했을 때 6.6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8.5에서 6.6이 한도가 되면은 6.6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6.6이 들어가고 여기에 2를 빼줬는데 이 2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 계산을 할 때 예정 신고 기간분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더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 기간에 대해서 더했기 때문에 예정 신고 기간 때 받았던 의제 매입세 공제분을 차감해 주는 거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의제 매입세 공제를 여태까지 본 거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의제 매입세 공제고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재활용 폐정원 수집업자랑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이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만 매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봤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보면은 과세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사와가지고 제조 가공을 해서 파는 경우는 면세로 구입했지만 어느 정도의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조 가공을 해서 과세로 판매를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입세 공제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분, 그 다음으로 이제 신용카드 매출 변표나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매입세 공제를 매입세 공제를 받는 분과 마지막으로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봤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매입세금제를 받지 못하는 거는 크게 나눠보면은 매입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분이랑 그리고 세금 계산서 부실기재분 그리고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그리고 영업외 승용차 그리고 토지 관련 매입세 그리고 면세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먼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분이 있는데요. 먼저 불공제 범위는 이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신고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오류가 뜨기 때문에 요즘은 일단 미제출분과 제출하지 않은 거죠.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그리고 부실기재분 공급가액의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이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잘못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 공제가 허용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연제출 두 가지와 차고 기재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지연제출은 수정신고나 아니면 경정청구 아니면 기한 후 신고 하실 때 제출을 하는 경우에 지연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 공제를 해줄게. 근데 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그리고 이제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자기의 의지로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요. 두 번째 지연제출은 이제 납세자가 직접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공제받는 게 아니라 세무서장이나 세무서에서 경정을 하는 경우 너네 이거 덜 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경정을 받는 경우에 이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납세자가 자기 의지로 이제 신고하고 수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 불성실을 가산세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이나 등록번호가 참고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이 경우에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은 매입세 공제를 허용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맞고 솔직히 그거는 실수할 사항도 없고 실무상 실제로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으로 이제 세금 계산서 미수령 부실계제분 불공제 범위는 일단 미수령과 부실계제분이 있는데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고 증빙 조건도 갖추지 못한 거고요. 그리고 부실계제분 앞에서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저희 필요적 기재사항이랑 인위적 기재사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배웠잖아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세금 계산서가 이렇게 부실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랑 그리고 차고기재 일부를 잘못 적은 경우 그리고 지연수령 같은 경우에는 유형 1과 유형 2가 있는데 먼저 유형 1은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는 거예요. 공급 시기 이후에 이제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받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한다고 할 때 1월 달에 공급 시기가 도래해서 받았어야 하는데 한 4월 달에 받았다. 이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 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미전서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매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종이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상대방 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법인이었는데 법인이 만약에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매입자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면은 너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으로 이제 거래 상대방 오류기재 이 경우가 조금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점이랑 지점이 좀 여러 개 있는 사업장이 있고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면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이제 총괄 납부 사업자거나 아니면 사업재단이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납세지거나 세무서장에게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말
말로만 봤을 때는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케이스를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케이스에서 여기 공급자가 있고 공급받는 자가 있는데 공급자가 원래 A사의 지점이었어요. 지점이 재화나 유력을 공급했는데 이 공급자가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끄는 거예요.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이제 공급받는 자는 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공급자는 총괄납부 사업자이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 얘네는 어쨌든 이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합산하면은 매출세액이 틀어지진 않거든요. 그렇겠죠? 뭐 지점이 발행했건 본점이 발행했건 간에 그러면 얘는 매출세액을 납부를 했을 거예요. 신고할 때. 이 경우에 주가가 매출세액은 받고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세금을 과도하게 수취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매입세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반대 케이스의 경우에는 반대로 공급자는 이제 한 명이라고 보고 이제 공급받는 자가 이제 B사라고 봤을 때 B사의 지점이다. B사의 지점인데 지점이 아니라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거예요. 본사로. 그 경우에도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를 한 경우에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본지점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총괄납부 사업자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 먼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지연수령 유형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유형층은 아까 지연수령 유형일은 이제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 기간에 이제 확정 신고 기간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 거고 지연 수령 유형층은 이제 그 신고일 예를 들어서 1월과 6월 사이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가 7월 26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은 거고 그때도 매입세 공제를 해줄게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기수 늦게 받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사전 발급, 세금계산서를 사전 발급하더라도 뭐 확인이 되면은 해준다. 위탁 매매와 일반 매매의 구분 오류는 중요하지 않고요. 지연 수령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한번 보면은 공급받는 자랑 공급자가 나눠서 이제 세금계산서가 원래 공급일이 2월 20일인데 뭐 7월 25일까지 발급 수령한 경우와 그리고 그 다음 6개월 이내인 1월 25일 X2년 1월 25일까지 발급 수령한 경우 그리고 1월 26일 이후 발급 수령한 경우로 나눠보면은 먼저 공급받는다는 이 첫 번째의 경우에는 지연 수령 유형 1에 해당해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인 0.5% 적용하면 되고요. 이 지연 수령 유형 2도 마찬가지로 매입세 공제를 받고 가산세를 부과하면 되고 근데 다만 이제 공급받는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7월 25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받지 않으면 여기가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미수령으로 봐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엄청난 불이익이기 때문에 또 가산세는 매기지 않고요. 근데 이게 대칭적이면 참 좋을 텐데 공급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기간까지 그러니까 7월 25일까지 발급하면은 지연 발급으로 1% 가산세만 부담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제 미발급으로 봐가지고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가운데 부분이 얘는 실제로 늦게 받았더라도 받은 걸로 보는데 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세를 적용할 때도 이 표를 한번 참고해서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랑 세금계산서에 대한 이제 매입세 불공제분에 대해서 보는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거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다음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예시로 이제 공동경비 중 공동사업자가 분담 비율을 초과해서 지출하는 경비. 자기가 내야 될 비용도 아닌데 초과해서 지출했기 때문에 그걸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업무관 자산을 취득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 그리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뭐 예를 들어서 가사 관련 경비 뭐 이런 것들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영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내입 얘기인데 이 영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과세 대상 자동차를 표를 나눠보면은 이거를 보통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죠 저희는. 근데 업무용과 영업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제 업무용은 그냥 뭐 업무에 차량을 쓰는 거고 영업용은 그 차를 진짜 영업용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택시 아니면은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뭐 자동차 운전하고 뭐 그런 경우에는 차량을 업무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하고요. 이걸 나눠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 자동차가 아니면 이 경우에 뭐 화물차 그리고 뭐 경차 모닝이나 그런 차들 있죠. 그리고 정원